장미, 정혜덕 작가의 책상과 식탁 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미 정혜덕 작가의 책상과 식탁 사이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화 청소년 소설 쓰는 장미 작가입니다. 네. 저는 에세이 쓰는 정혜덕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저희가 작가긴 한데 안 유명한 작가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 네. 그래서 장미 작가님은 베스트셀러를 꿈꾸시는 작가고 저는 스테디셀러를 꿈꾸는 작가입니다. 자, 일단 저희의 그 책상과 식탁 사이가 어떤 채널인지 첫 회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장미 작가님 어떤 채널이죠? 네, 저희는 둘 다 작가이자 주부입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읽고 나서 좋았던 책이나 또 알리고 싶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책의 주제와 관련된 우리들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 또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수다죠. 그래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인데 남는 게 살짝 있는 그런 채널을 지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을 책상과 식탁 사이라고 한 것도 저희가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또 밥을 차리러 부랴부랴 식탁으로 와야 하는 이런 저희의 현실을 좀 표현한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세이 작업을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년 가까운데, 그때는 뭔가 멋있는 작품을 쓰고 싶어가지고, 책상에 어떻게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식탁에서 가족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게 밀리면 안 되겠다.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책상과 식탁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 첫 책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골랐습니다. 저는 자기만의 방을 한 3년 전에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식한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는 자기만의 방이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열고 첫 페이지를 시작하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거는 유명한 책이다. 막 그래서 20대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책을 내가 읽었었나? 이게 그 책이었나? 막 이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어릴 때 중요한 책을 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한 채로. 네. 그런 책들이 참 많죠. 고전도 그렇고.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 4, 50대, 3, 4, 50대, 60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워낙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이 자기만의 방 그리고 작가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장미 작가님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에 태어났습니다. 1882년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모군란이 있던 고종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영국이나 그런 서양에서도 아직 여성들은 그 대학 교육을 잘 시켜주지 않는 여성에게 교육의 문이 잘 열리지 않던 그런 시대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문학평론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책이 많고 하니까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적인 이런 걸 채워나가고 또 성격도 굉장히 예민한 이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가 문학평론가고 집에 책이 많다는 건 너무 부러운데요. 전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 근데 예민한 건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 예민한 사람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뭔가 부딪히고 걸리고 힘들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 예민한 자식 너무 힘든데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주위 사람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예, 근데 그런 시대에 그런 예민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을 만한 좋은 책을 많이 썼겠죠. 맞아요. 예술가는 예민한 거고 그건 인류의 유산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자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뭐 델로웨이 부인이나 뭐 올랜도, 이런 좋은 문학 작품도 많이 썼고,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자기만의 방은 대표적인 페미니즘 에세이입니다. 그 여성이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시대에서 책을 쓰려고 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여성에게 자기만의 방과 또 그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죠. 저는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이거 강연 녹취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자 대학인 뉴넌 컬리지, 커튼 컬리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가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원고를 수정해서 이렇게 책으로 낸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이 강연 주제가 여성과 픽션이잖아요. 네. 네. 전 궁금해서 그것도 좀 찾아봤는데,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500파운드 있어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이 500파운드, 얼마인가? 아. 현재 가치로. 대략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네. 해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글을 쓰나. 1년에 5천만 원 있고 자기만의 방 있으면 인생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장미 작가님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신가요? 방이 있으신가요? 작업실이? 네, 어떠신가요? 저는 방이 있습니다. 오,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나에게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방보다는 그 내 마음의 방, 내가 생활인으로서, 주부로서의 그 리듬을 끊고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온전히 딱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엄마나 뭐 아내, 뭐 며느리, 딸로 호출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 그런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정혜덕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세속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인 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습작할 때는 그런 방이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전 아이가 셋인데 뭐 수시로,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아이들이 막 저를 찾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글을 못 쓰겠다. 뭐 식탁 구석에서라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완전 불가능한 얘기여서 약간 미친 척하고 친구랑 같이 공동 작업실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저희들의 그 작업실은 뭐 하여튼 한 3달 운영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는데 정말 그런 자기만의 방은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네, 이제 그 에세이 작가 6년 차가 된 현재로서는 입금만 되면 어디서든 쓸 수가 있다. 예, 이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네. 저를 좀 덜 찾는 그런 것도 한 몫을 했죠. 네. 근데 물리적인 방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연희문학 창작촌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운 좋게 뽑혀가지고 들어가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내가 아까 말한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방이 있으니까 정말 평소보다 몇 배의 그런 결과물이 막 네, 나오나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 그 정혜덕 작가가 말한 그런 빌리는 방, 거기는 방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또 더욱더 또 글을 네. 잘 쓰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저도 생각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김영하 작가님이 어떤 글에서 했던 얘기인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가 살짝 기억은 흐릿한데, 너무 작업 공간이 좋으면 그 공간에 눌려서 글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업실 빌린 월세, 그 어, 월세에 살짝 눌리기도 했고, 어, 예. 그리고 그 공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 아예 낯선 공간에서는 또 작업이 잘 안 맞아,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음. 제가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에서 뭔가 그 방에 있다 보면은 세탁기 돌리러 나가야지. 그리고 방에서 글을 쓰다가 왜 이리 먼지가 많아?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생활과의 그 연관성을 끊기가 어려워서 네. 스터디 카페에 네. 돈을 내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돈. 네, 그리고 네. 집에서 가까운 네. 상가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이렇게 너무나 많지 않은 돈을 내고 가는 정도가 적절한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저는 제가 어디서 작업이 잘 되는지, 저에게 맞는 자기만의 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언덕 위에 그 작고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평지로 내려오면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스타벅스가 아침 7시에 여는데 음,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영어 어, 원서를 읽으시는 어, 할아버님이 한 분 계세요. 어, 그리고 심지어 어,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항상 드시거든요. 진짜 있어 네. 보여요. 네. 예.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맞은편에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어, 작업을 하면은 아, 작업이 굉장히 잘 아하, 되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글이 마감이 있진 않거든요. 네, 계약을 하는 글도 있지만 내가 좀 써놓고 그렇죠. 저랑 좀 계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9월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렇게 두드리는 경우가 예. 있는데 그런 글을 쓸 때 저는 점심 약속이 있으면 잘 써져요.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딱 이 시간 이후는 여기까지야. 쓰고, 11시 25분에 난 버스 타고 점심 먹으러 누구랑 만나야 어, 돼. 그러니까 딱 시간에 어, 제한이 있잖아요. 예. 어, 그래서 그러면 잘 써진다는 하여튼 그런 어, 이상한 그렇군. 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카페에선 잘 못 쓰겠더라고요. 왜 카페 카페에서 집중력이 좀 쓰면 떨어지시나요? 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 다른 아, 사람들 막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됐지? 막 이런 남의 얘기를 듣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카페는 안 되겠고 도서관이나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네. 정신을 차리고 내 방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크게 와닿은 부분이 가정의 천사와 싸워야 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성 작가는 가정의 천사와 싸워야 된다. 자신을 희생하고 부드럽고 헌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와 싸우라. 근데 저는 정말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친정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작가이고 글을 쓰는 걸 물론 좋아하세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저랑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끄트머리에 딱 하는 말씀은 그 남편 잘 내줘와라. 남편이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하고 참 이렇게 아늑할 수 있도록 주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지금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다. 그 후에 너의 글을 쓰거라. 이런 식으로 늘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저 친정 어머님 맞으세요? 시어머님 아니고? 네, 저희 네. 친정 엄마,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약간, 어, 마음은 현모양처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네. 뭐 실력이나 재능과는 별개로. 네. 그리고 그거를 행복하게, 여성의 음. 행복이라고 약간 그런, 뭐 이렇게 힘들게 막, 네. 그리고 집안을 내팽개쳐 놓고서 글만 쓰지 말고, 자식 잘 건사하고 남편 그 그늘에서 행복하게 산다. 약간 이런 정신이 있어서 네. 저보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들을 때 반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렇지.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약간 제 글 쓰는 거를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는 스스로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가정의 천사와 싸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배우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 이런 존재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저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연희문학촌 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소설가 박경리 음, 선생님이 그 원주에 그 네, 토지문학관을 네, 운영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혜택도 보고 작품도 썼는데 에세이는 사실 소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음, 어려운 작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소설을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문학촌이나 이렇게 뭐 그 작가 레지던시 이런 데는 대부분 시인이나 소설가는 갈 수 있어도 에세이 작가는 못 가요. 그래요? 예, 어, 연희 문학촌도 에세이 작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어머. 그래서 에세이 작가는 카페를 전전하며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래요? 이런 저는 슬픈. 에세이를 쓰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던데요. 네.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서로, 일기는 쓰지만 에세이는 못 네, 써요. 서로를 동경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님도 저에게 남편 잘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라 이런 말씀 만만치 않게 하셨거든요. 어, 근데 그건 제가 그 일을 했었지만 아이를 이제 셋이나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경력이 단절됐기 어, 때문에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조력하는 인생으로 충실히 열심히 잘 살면 어때? 이제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음, 조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보필을 잘 하다가 어느 날 뚜껑이 열려버린 아, 케이스이거든요. 네. 예. 저희들은 지금 둘 다 이제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성으로서 자기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가정의 천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참 뭐 저희도 이제 다른 책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모녀 관계는 참 어렵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저는 남편한테 화를 못 내고 엄마한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네, 네, 만만한 그렇죠. 게 엄마라고. 맞아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딸들은 엄마를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저희 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렇지만 또 사실 자기만의 방에 갇혀서 이렇게 글만 쓴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어떤 생활의 감각, 뭐 생활의 치열한 현장, 뭐 주부로서의 일상, 그런 것이 글의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뭐 재료가 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니까 그 뭐 살림을 하면서 겪는 그런 뭐 일상이나 뭐 아이 학교 때문에 만나게 된 다른 학부모 어머니의 그래서 알게 되는 어떤 캐릭터 뭐 또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 이런 것이 작가로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네. 저는 저의 정체성을 그 번호를 매기자면 음, 1번 주부, 어, 2번 작가, 그리고 어, 3번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하거든요. 예, 예, 제가 온라인으로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음, 그 저는 1번 주부긴 한데 어,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그건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셋이 어느 정도 컸고, 그리고 음. 이제 남편도 가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주말에 동참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의 현재 포지션은 파트타임 주부입니다. 그래서 음, 파트타임 주부로서 저는 우리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제 돈을 요구해서 받거든요. 예, 인마이 포켓으로. 그건 제 돈이죠. 제가 사실 그 작가라는 정체성이 저에게 1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는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의 영향이긴 하지만 음, 제가 작가로서 글을 써서 버는 돈, 음, 원고료, 인세, 그리고 강연 음, 이게 다 합쳐봤자 1년에 500만 원도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아마 작가만 하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작가의 꿈은 전업 작가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 다시 한번 또 버지니아 울프가 부러워지네요.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었을 때는 너무 작가가 되고 싶었고 어, 그걸 통해서 저의 자존감을 막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만 쓸 수 있는 작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모든 걸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예, 제 깜냥을 대충 파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나는 주부다, 파트타임 주부고, 뭐 작가지만 뭐 작가에 가깝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뭐 서글프거나 뭐 괴로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 내가 무엇이다는 소위 나의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뭔가 성취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예,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역시 책이 덜 팔리는 작가이기 때문일까요? 많이 팔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근데 네, 제가 하여튼 최근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 음, 라는 것보다 음,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내가 책을 얼마나, 음, 이게 안 팔리는, 안 유명한 작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우나, 내가, 뭐, 얼만큼 책을 팔고 얼마나 유명한 작가다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 내가 어떤 글을 썼다, 이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정혜덕 작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1번이 주부다. 아직은 또 여러모로. 근데 저는 지금 애가 사실 다 컸고 애도 하나밖에 없고 이래서 1번이 주부이기에는 주부로서의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서광이 보이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1번이 작가인데 내가 사실 주부 아니면 난 작가? 뭐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리고 일주일에 많은 날들을 글을 써야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갈등 상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써본 분은 아시겠지만 글쓰기는 정말 즐겁고 환장하는 일이죠. 네. 사실 책의 멸종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사양 산업의 길에 들어섰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는 대작가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독자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말을 잘 들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60세 정도까지는 꾸준히 한 해 한 권 출간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목표고요. 예, 네. 소설에 비해서 에세이는 뭐, 예, 하여튼, 네, 아닙니다. 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나도 달라지고 특히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변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60세까지는 부지런히 작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과연 지금도 약간 꼰대인데 그 고집쟁이 노인네가 안 될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60이 넘은 다음에는 좀 덜 써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예술 장르가 있는데 특히 에세이라는 수단으로 자기 표현을 할 때는 뭔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다른 소설가 선배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주로 이제 심리, 치정, 뭐 복수 이런 걸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새 작품 들어갈 때 이번엔 이 인간을 어떻게 죽이지? 아하. 뭐 벗겨 죽일까 말려 죽일까 뭐 그런 걸 상상하면 되게 막 즐겁다고 하시는데 사실 에세이는 그냥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걸 그대로 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내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훌륭한 인간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인간이 되어야 저의 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I의 출현과 현대 기술 문명의 지금 진보를 염두에 둘 때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뭐 이제 AGI 뭐 5년 안에 온다. 뭐 세상은 이미 뭐 게임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인간적인 세상이 됐으면 하고 저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참 아까 분명히 제가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그래도 작가라면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 어떤 부분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책에 보면은 여기 셰익스피어한테 만약에 여동생이 있다면 어떠할까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 부분 너무 무서워요. 네. 셰익스피어한테 재능이 있는 여동생이 있다면 그 오빠와 달리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또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똑똑한 여동생이 런던으로 도망을 쳐서 어떻게든 재능을 꽃피워보고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상상해서 글을 쓴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소설이에요, 너무 소설. 무섭고 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정말 1800년대에 쓴 그 옛날 사람이 쓴 글인데도 굉장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게 여자라서 그런가? 남자들도 요즘의 남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여자는 이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상으로 네. 공감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울프가 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그저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이 페미니즘의 사실 뭐 시조새 하여튼 그런 이제 에세이인데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떤 비하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사용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들의 첫 녹음이어 가지고 참 처음으로 네. 하는 거라서 네. 진짜 좀 약간 좀 긴장도 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러나 이상한 또 말을 많이 한 첫 것 번째 같네요.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 나름의 네. 또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파이팅. 생각합니다. 네네. 장미 작가님 뭔가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그냥 뭐 이 책을 읽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이 작가로서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주부로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렇지만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있으랴. 싸워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즐겁게 나아가자. 뭐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네요. 네. 자기만의 방은 1929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곧 나온 지 10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소설이란다. 이 에세이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여성은 보호받는 성이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죠. 네. 우리 보호받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해주며 살도록 해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